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한 주를 잘게 쪼개서 사고 파는 소수점 거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5만 원어치만 사겠다고 주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고객 계좌에 0.15주를 넣어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혹시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꽤 많이 올랐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각 가정에서의 가스 요금도 2배, 3배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은 사실상 거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스공사의 독특한 판매 방식 때문이라는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고요. 정부가 외환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출 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돕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이것도 좀 배워보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다음 달에 우리나라 가스 요금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서 그걸 동네 가스업자한테 주고 그 업자가 우리에게 가스 공급하고 돈 받는 구조거든요. 도매소매 이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스요금은 1990년대부터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도 오르니까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네. 녹이는 거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리면 도시가스 요금도 내리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국제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지난달 LNG 수입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최고였거든요. 톤당 1,200달러가 조금 안 됐는데, 평소에는 얼마에 수입해오는 가스였습니까? 작년 8월에 비교해 보면 535달러였습니다. 2배 넘게, 두 3배를 배 넘게 향해서 올랐죠. 치닫고 있네요. 그렇죠. 작년 예. 수입 가격도 그 전해랑 비교하면 또 올랐었거든요. 예, 물론 우리만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올랐어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수입 가격 오른 만큼 가스 요금을 2배, 3배 올렸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대략 한 4%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10월에는 요금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안 올린 이유는 그동안 그렇다면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았다는 네,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스를 파는 게 거의 민영화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전기 요금하고 마찬가지로 요금을 정부가 누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LNG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독점으로 수입을 해와가지고 얼마에 팔지까지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도시가스 가격을 누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스공사 너희 가스 수입 가격 올랐다고 가스요금 함부로 오르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인 그런 상황인데, 네. 가스요금 올리면 서민들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그런 명분으로 요금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전기요금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게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사실상 네, 싸게 공급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속 될 수 있을지가 이제 걱정인데, 네, 한국전력도 똑같이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바람에 뭐 적자가 30조네 40조네 그렇죠. 이러면서 네, 잘못하면 한국전력도 망할 수 있어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논란거리인데, 네, 가스공사는 그 얘기가 별로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외국에서 재료 사와서 파는 건 같은데, 예를 들어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요 마이너스 50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네, 서로 한전은 마이너스 50원을 장부에 적자라고 씁니다. 회계장부에.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팔았으니까 네, 마이너스 우리 50원이 50원 손해봤다. 손실이죠. 예, 반면에 가스공사는 장부에 미수금이라고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수금이라는 건 언젠가는 받을 돈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100원에 사와서 네, 50원에 팔았지만 사실상 100원에 판 거고, 네, 우리 나중에 50원 받으러 갈 거야.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 비용이 상반기 기준으로 5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장부를 보면 네. 미수금 5조 원 이렇게 적혀 있고, 예. 요 미수금은 손실이나 부채가 아니라 받을 비금융 자산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받을 돈. 네, 받을 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스요금 올려서 받겠다는 거죠? 가스요금을 올려서,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5조 원이라는 미수금은 언제 네. 누구에게 받냐면 먼 훗날 그 언젠가 국민들한테 받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수입 가스 가격이 내려갈 때입니다.
아, 수입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연동비 연동제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때 내리지 않고 지금 손해 본 부분을 만회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지만 네. 앞으로는 50원에 사오는 날도 있을 텐데 네. 그때 100원에 팔든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대략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이랑 같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 4년, 5년에 걸쳐서 미수금 5조 원, 그 당시에도 5조 원이었습니다. 미수금 5조 원을 전부 다 만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논란이 지금 한국전력만큼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럼 한전도 그렇게 하지 하는 네.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괜히 한전만 지금 뭐 욕을 먹거나 내지는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가스공사도 똑같은데 또 하나는 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면 네. 이제 원래 50원에 사오던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면 네. 한 20원에 사오는 날이 오면 그때 우리는 계속 50원 받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100원에 사와서 50원 받지만 앞으로 20원까지 내려가도 50원 받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차익 한 30원 정도를 누적시켜서 지금의 미수금을 막으면 됩니다가 한국가스공사의 생각일 텐데 네. 그 가스 가격이 20원까지 안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네. 뒤늦게 올려도 계속 미수금이 남을 텐데. 여러모로 걱정인데 예. 그게 지금 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올리게 해달라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고 거기서 난 손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가스를 사와야 되잖아요. 물론 장기 계약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족한 건 그때그때 현물로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장부상에만 잡혀 있는 돈이라서 결국은 빚을 내서 이제 가스를 사와야 되고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지금도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해갖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스공사는 자기 자본의 4배까지만 빚을 질 수 있게 법으로 정해뒀어요. 네. 그러니까 빚내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을 고쳐서 뭐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빚을 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가스공사에 돈 넣어서 자기 자본을 늘리거나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 결국은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거라서 언제까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가스요금을 비싸게 올려야 되는 때가 오는데 네. 모든 정권의 공통점이 그거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올립시다. 내 임기 때는 올리지 말자. 네. 그러니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올려야 할 때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 적자는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가스공사가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 적자 논란이 좀 적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런저런 그 정부가 새롭게 뭘 바꾸겠다는 논란을 보면 항상 싸우는 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게는 아니 그럼 당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왜 그거 못했냐? 네. 왜 당신들이 못한 걸 우리한테 하라 그러냐? 네. 그런 논란이 요즘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함은 한전도 그럼 이런 식으로 미수금 처리를 하면 네. 적어도 적자는 아닐 테니까 네. 뭐 30조 원이 적자가 났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텐데 본질이야 같지만 그렇죠. 한전은 왜 굳이 그렇게 적자라고 표시를 합니까? 아, 여기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한전은 전기를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가스를 도매로 판매를 합니다. 예. 그렇죠. 미수금이라는 건 정해진 돈을 정해진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아. 그런데 한전은 전기를 국민들에게 바로 파는 구조라서 이걸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못 받는다 이거죠. 못 받죠, 사실상. 나중에 그분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 가스공사는 형식적으로나마 지역 가스업자들한테 파는 거니까 네. 그 사업자들에게 나중에 돈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차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는 게 되고 한전은 안 된다라는 건데 잘 납득은 잘 안 가지만 아무튼 전기나 가스 같은 걸 팔면서 미수금으로 장부에 적는 건 전 네.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가스공사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물가 많이 오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안 오른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네. 모르는 거니까. 이거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가스 요금은. 미래 세대가 우리죠, 뭐 지금의 소비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면 그게 미래 세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군요. 잘 배웠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주식을 한 주씩이 아니라 이제 0.1주도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바뀐다는 거네요. 네, 오늘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미국 주식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국내 주식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주당 주식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래도 내가 13만 원어치 사고 싶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면 나는 뭐 예를 들어 매월 얼마씩 주식을 꼭 투자하고 싶다라는 금액 단위 목표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모든 주식을 다 쪼개서 살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소수점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가 주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소수점 단위 주문을 다 합쳤더니 0.9주다. 그래서 한 0.1주 정도 빈다. 네. 그러면 증권사가 채워가지고 한 주로 만들어서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아, 한 주 사와서 그렇게 나눠드리고 0.1주는 증권사가 남는 거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증권사 입장에선 비용이다 보니까 네. 이 증권사에 따라서 좀 거래가 많을 것 같은 종목들 한 뭐 적게는 300개 그리고 많은 곳은 한 700개 정도까지 이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할 수 있는 종목 개수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종목인데도 이 특정 증권사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증권사랑 지분 관계가 있는 종목은 사고 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소수점 거래 쪼개서 못 사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이거를 쪼개서 못 삽니다. 아예 삼성증권은 그 회사 돈으로 삼성물산이나 생명 주식은 못 사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주식을 한 주라도 취득하면 새로운 지분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네. 해서 이건 아예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에서는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예. 증권사에서는 계속 이게 어차피 우리는 소수점 거래를 하려고 5주 미만으로 사고 의결권도 어차피 이거는 행사를 못하는 건데 아유, 그런데도 못하게 하십니까? 예외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그냥 했는데 우리 떼다 팔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결국 그래도 공정거래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받아들여진 채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주의할 점 없습니까? 네, 이게 또 주문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을 내가 정해서 살 수는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지금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도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가 어떤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는 가격을 정해서 내가 지정가로 매수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이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가로만 주문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은 주문하는 시간에 뭐 위아래 3% 범위 안에서 그냥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저희가 체결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한다든지 뭐 증권사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서 시스템이 달라서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한 주나 10주를 사려면 그 호가창에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가격은 내가 사면 되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공동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에 사질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 아무튼 우리가 사서 찢어는 드릴 텐데 얼마에 꼭 사달라고 하는 주문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뭐 2,500원에 사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2,700원에 사달라고 하면 각각 0.5주씩 사드려야 되는데 그럼 얼마에 사란 말입니까 도대체? 네, 그런 그렇죠.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원하는 가격에는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것도 네.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는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증권사가 이렇게 주식도 모아야 되고 주문도 모아야 되니까 예.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서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이것도 다른데 한 보통 주식 거래할 때보다 0.1에서 0.2% 정도 좀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예. 세금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거래할 때랑 동일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도 0.5주 가지고 있으면 0.5주만큼 배당 받을 수 있고 이 배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15.4% 배당 소득세 뗍니다. 예. 그리고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는 먹고 살기 쉽지 않구나. 이런 서비스까지 한 거 보니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에도.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아유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갔던 것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접근했다는 뜻인데 뭐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린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웠고 예. 아무래도 소수점 거래라는 게 시드머니가 적은 투자자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더 관심 많을 서비스라서 증권사들도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점 거래 가장 큰 단점이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소액으로 그런 주식들을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아, 장점이. 네. 예. 그런데 원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싼 주식이 많지는 않긴 했습니다. 원래 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주당 100만 원 넘는 종목이 2종목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50만 원 넘는 종목이 그나마 15개 정도 있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냥 네, 많이 빠져서요. 50만 원 넘는 종목이 7개밖에 없습니다. 굳이 돈 모아서 살 일이 별로 없어졌다. 네, 그래서 가장 비싼 걸 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수점 거래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언젠가 다음 주식 장사할 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미리 시스템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정도 분위기입니다. 한 주를 사는 것보단 0.2주나 0.3주로 이렇게 작게 사면 설명해 주신 대로 가격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네. 비싸게 사질 수도 있고 수수료도 0.1 내지 0.2로 이거 굉장히 비싼 수수료거든요.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꼭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라는 건 파는 사람이 크게 사와서 잘게 잘라서 파는 과정에서 마진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도 10평짜리 상가와 20평짜리 상가를 보면 20평짜리 상가가 10평보다 딱 2배 비싼 게 아니라 한 1.7배, 1.8배 뭐 이 정도면 되니 뒤집어 말하면 소액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비싸게 투자한다는 거고. 네, 모든 조각 투자 같은 것들도 것들이 비슷한 것 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현우 소장님, 네. 정부가 환율 때문에 걱정인데 네. 그래서 수출 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정부가 도와서 네. 환율이 좀 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수출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 현재 시점과 그리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을 시점에 환율이 달라지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10만 달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장에 거래할 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년 후에 물건 넘기고 1년 후에 대금을 지급받겠다 해놓고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1년 후에 봤더니 환율이 떨어졌다. 만약에 1달러에 1,4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졌으면 네. 1억 4천 벌 줄 알았는데 1억밖에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조선사들은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받게 될 백값, 이게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그런 환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값을 달러로 받고 나면 네. 지금처럼 1달러가 1,400원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은 1,500원이면 와 신난다는데 더 감사합니다. 그럴 네. 텐데 환율이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이 돼서 그렇죠.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아이고 돈을 얼마 못 받았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달러로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이고자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들이 이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1년 후에 뭐 달러를 받기로 했다면은 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가격으로 그러니까 1달러를 1,400원에 팔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가을 배추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배추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냥 밭대기로 얼마에 팝니다. 네. 오르든 많이 떨어지든. 오르면 당신이 먹고 예, 그 그렇습니다. 대신 떨어지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물어내죠. 네. 하는 그 얘기죠. 반대로 그럼 누군가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은행이 하는데 선물한 매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도 그 입장에서 그래 1달러에 1,400원에 팔게 했는데 1,500원이 되면 신난다지만 네.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행동을 취하는데 뭘 하냐? 어디선가 1년 후에 그 달러를 받기로 한 시점에 돈을 갚기로 하고 10만 달러를 빌려와서 지금 당장 팔아버립니다. 아, 시장에서 지금 환율에 아예 팔아서 그 돈 갖고 있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1년 후에 달라고 하면 그냥 그 돈 주게. 맞습니다. 수수료 받고. 예, 그게 주로 이제 외국은행에서 그렇게 달러를 빌려와서 팔아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물 시장에 당장 그 달러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은행은 이 돈으로 이제 달러를 판 돈, 이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챙기고
그리고 뭐 기업한테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는 뭐가 걱정인 거예요? 일단 수출업체가 1년 후에 달러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네. 은행에다가. 그런데 은행이 그래 고마워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기업이 주기로 한 10만 달러만큼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신용거래를 한 걸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네. 처리를 해두는데 이게 뭐 기업의 규모라든가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업의 그 마이너스 통장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서 1달러에 1,500원, 1,600원 이렇게 되면 네. 그 한도가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잡혀 먹는 거죠. 이렇게 한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또 그 기업이 선물한 매도를 할 때 한도가 없어가지고 선물한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은행이 이제 선물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에다가 달러를 팔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이 좀 신용 한도를 높여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좀 높여줘서 선물안 매도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줘라라고 은행들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수출업체들이 받을 달러를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 보기가 싫으니 지금 파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가져다가 팔게 되는데 네, 지금 같은 때는 좋죠. 달러 그렇죠. 부족 현상인데 은행들이 갔다 와서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들도 이걸 무작정 많이 갖고 올 수는 없는데 네, 정부가 무작정 무작정 많이 많이 갖고 갖고 와라. 괜찮아 요즘 같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그것도, 거군요. 예, 한계가 있잖아요. 은행들한테 강제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많이 갖고 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통해 가지고 신용한도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네. 아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선물안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 그 합니다. 말은 한국은행이 달러 빌려줄게 그 말이죠.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사실 복잡한데 결국은 수출 기업이 미래에 받을 돈, 그 달러를 지금 시장에다 팔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외환 시장에 달러가 풀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 물량이 연말까지 한 80억 달러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비슷한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뭐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그런 체결 얘기인 거군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미래에 받게 될 달러가 환율이 모호하니까 지금 빌려와서 팔려고 하는 걸 예, 많이는 못 빌려온다 하니 네, 한국은행이 그럼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 달러 많아. 외환 보유액. 그렇습니다. 그거를 은행들에게 빌려주고 은행들은 그걸 팔아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건 그냥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그냥 개입을 해서 달러를 내던지는 거 파는 거와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렇게 직접 외환 그렇게 시장에 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팔만한 명분이 있는 곳에다가 열심히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야 그게 그거 아니냐. 참 한국인들 스마트하기는 한데 이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으니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죠. 네.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강해진다. 네, 이런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네. 얼마나 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3대 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불법 공매도 이렇게 세 개인데 이거를 한 걸로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면 핵심은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그 즉시 10년 동안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못하게 되고 상장사 임원도 최대 10년 동안 못하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도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 이분들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판단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게 이번 그 핵심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재판도 안 받아보고 이러면 어떡하냐 하는 불만은 있을 수 있겠는데 역시 이것도 상황이 급하니까.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